예, 이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대한 핸드오프, 이제 이렇게 리전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죠. 이렇게 시작할 때와 끝나는 점. 그러니까 요 값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 뭐 나올까.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요만큼에 대한 값을 우리는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스레스홀도 이제 시작하는 점이라 돼 있고 끝나는 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값이 크면 핸드오프가 이제 자주 발생하는 거고, 이게 작으면 반대로 잘 끊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시작하는 점의 파워는 어느 걸 결정하고 끝나는 파워는 어느 걸 결정하고, 요것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티라는 거가 있어요. 이제 이 CDMA 기술 4가지 중에 세 번째 기술이 되는 거죠. 다이버시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버스라는 그런 용어에서 뭐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여러 개를 뭐 이제 뭐 좀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중에 문제가 뭐 생기지 않게끔 뭐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가 그 놈 가지고 백업을 한다. 뭐 이런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버시티 하는 게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는 그런 기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가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안테나 다이버시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테나를 2개 이상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송수신 안테나를 복수로 설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LTE 쓰기 전에는 수신이 2개고 송신이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LTE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송신도 막 2개짜리가 있어요. 수신도 2개짜리가 있고.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 뭐 수신하고 송신의 안테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개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제 주로 이제 수신에서 많이 복수계 안테나가 존재하는데, 뭐 2개를 쓰면 이제 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 나머지 1개로 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2개가 다 잘 들어왔어.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잘 들어오면은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수신한 값을 결정할 것이냐. 예, 그거를 선택하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처음이 이제 셀렉티브한 거죠. 이 셀렉티브라는 이 값은 무조건 파워가 큰 거를 쓰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봅니다. 파워 큰 거. 파워 큰 거를 내가 선택한다. 이 좋은 거를 했어요? 안 좋은 거를 했어요? 안 좋은 거를 했죠. 파워가 세도 잡음 파워가 많이 있으면 신호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신호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퀄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냥 2개를 무조건 섞어서 평균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그죠? 뭐, 둘 중에 한 놈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어쨌든 섞어서 합쳐가지고 평균 낸다. 뭐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바로 이거죠. 맥시멈 레이쇼 콤바인에서 뭐 MR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레이쇼라는 게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SNR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SNR. SNR 값을 최대가 되는 거를 잡겠다. 그런 겁니다. 또 나왔죠. 그죠? SNR이 신호를 판단하는 제일 좋은 값이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이제 우리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타임 다이버시티를 한번 보죠. 시간적으로 뭔가 또 이게 뭐가 중복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엔코딩, 이게 이제 컨볼루션 부호기죠. 뭐 길산 부호기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로 한 개짜리 데이터를 두 개로 이렇게 번식시키거나 세 개로 번식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컨볼루션 이제 부호기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짜리가 세 개로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나 두 개가 깨져도 데이터를 복원시키는데 뭐 좋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값을 뭐 2배, 3배 늘리는 거니까 타임 다이버시티 하나죠. 심볼 리피티션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얘도 뭐 한 놈이 먼저 두 개, 뭐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심볼 단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두 개, 세 개 늘어나는 그런 거니까 또 반복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도 타임 다이버시티 하나다. 인터리빙은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지는 않지만 다이버시티의 기본인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죠. 이 속도 뭐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얘를 막 섞어가지고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타임 다이버시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좀 뭐 제가 아마 1학기 데이터 통신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복원시키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었죠. 뭐 데이터를 막 이렇게 데이터 값이 이렇게 분산돼서 막 값이 들어오면 이놈이 이제 물론 다른 것들도 막 있을 텐데 내 데이터를 이렇게 찾는 거. 이게 서처라고. 그죠? 내 데이터를 찾아. 그 다음에 핑거는 찾은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는 거. 이게 핑거라 그랬고, 컴바이너는 이제 이 모은 요 한 놈이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잘, 이게 이제 컴바이너라고, 이 컴바이너가 아니고 이게 트래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이게 모뎀 칩이라 그랬죠. 그죠? 이것도 뭐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는 뭐 그런 기능이다라고 해서 타임 다이버시티라고 넣었는데, 이거보다는 이 첫 번째가 더 이제 훨씬 중요합니다. 컨볼루션 부호기, 심볼 리피티션, 인터리빙. 요 세 개가 이제 타임 다이버시티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타임이 나왔으니까 또 프리퀀시도 나와야 되겠죠.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주파수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뭐 이렇게 뭐가 중복돼서 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이 주파수 다이버시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프레딩. 확산. 데이터를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이렇게 확 주파수로 넓혀서 보내게 되면 뭐 다른 놈이 침투해도 잘 깨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다이버시티 기술의 일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에 대한 다이버시티는 확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타임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근데 다이버시티의 개념은 다양성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뭐가 중복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다이버시티가 되지만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는 그런 것도 다이버시티다. 그래서 인터리빙이나 또 확산, 스프레딩이나 이런 게 다이버시티의 일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CDMA 기술 호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콜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콜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 신호,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또는 뭐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걸어서 상대편이
받게 될 때까지 어떠한 통화 절차가 이루어지겠느냐. 사실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호철이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통신이 이제 연결되게 돼 있는데 그게 뭐 기술적으로는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그 모뎀, 아까 모뎀 얘기했잖아요. 모뎀 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호처리를 하는 거는 뭐 국내 기술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복잡할 뿐이죠. 근데 IS-95 관점에서 이제 호처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를 보냐면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단말기가 있을 거고 우리가 배운 이제 그 채널이 순방향에서는 뭐 파일럿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싱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있었고, 이렇게 4개가 있었고, 역방향에서는 2개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액세스, 하나는 트래픽. 이렇게 이제, 전체 6가지가, 뭐, 물론 트래픽이 중복되니까 5개라고 보면 되지만, 이 채널들이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거를 한번 이제 봐야 된다. 뭐, 여기도 이제 대충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뭔가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뭔가 보내는 게 파일럿이죠. 그죠? 파일럿. 이거는 신호가 뚫리기 전에 미리 보냅니다. 파일럿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전달해 주냐? 시간하고 위상 옵셋을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해 줘서 단말기가 어느 기지국에 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파일럿 그 채널의 신호가 지금 여기 통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일럿 신호가 계속. 왜냐면 내가 이제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제일 가까이 있는 기지국이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죠? 근데 파일럿 신호를 주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옵셋이라는 값을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는 역할밖에 없다고. 몰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옵셋의 값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싱크 채널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과 싱크는 한 세트라고 생각해야 돼. 같이. 그럼 여기에도 싱크 채널의 값이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을까요? 들어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얘도 들어옵니다. 페이징. 이 페이징 신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한 7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7개 중에서 어떤 한 놈이 일단 뭐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정보를 뭐 주는 게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 단말기가 액세스를 하는 그러한 채널을 가동합니다. 이 액세스 채널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으로 쓴다 그랬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여기서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버튼을 띡띡띡띡 누를 때 그때 액세스 채널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아니면 이쪽에 어떤 이제 단말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또 알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화를 걸었으면 내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나 지금 통화 중이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보내주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 때나 또는 응답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에서 이렇게 걸게 되면 뭐 이제 이 페이징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전화를 시도할 때 보내주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전화 받을 상황이 됐어 라고 하면
이제 이 채널을 여는 거죠. 통화 채널. 통화 채널을 여기서 열면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뭐 2번, 3번, 뭐 4번, 뭐 5번, 뭐 6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6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게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파일럿과 싱크는 이니셜라이즈 상태고 페이징은 뭐 아이들 상태고, 그러니까 뭐 여튼 여기는 통화가 되기 전에 이제 막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액세스 채널로 들어가면은 이제 통화를 막 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고, 트래픽 채널은 이제 통화가 뚫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막 삐삐 이제 막 전화가 띠리릭 오잖아요. 그 올 때 이제 내가 버튼을 딱 눌러서 여보세요라고 할 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보세요 하는 순간 그때 이제 트래픽 채널이 이제 열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잘 이제 이해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개략적인 흐름만 좀 알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호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CDMA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RF의 기초, 요거를 잠깐 이제 한번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려볼까요? 이 정도. RF의 개념하고 뭐 이제 간단한 이론을 좀 할 건데, 뭐 이제 3차 시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RF하고 베이스밴드에 대한 개념, 이제 요거는 제가 또 뭐 한번 정보통신 개론 시간에도 이런 개념을 좀 1학년 때 잡아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제 수업을 뭐 대부분 많이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안 가르친 건가요? 뭐 들었나요? 뭐 잘 작년이면은 작년이면 뭐 들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여하튼 뭐 이겁니다. 이제 여기도 뭐 써 있는데, 이제 기지국이 뭐 이렇게 있고 뭐 단말기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기지국이나 뭐 단말기나 엄밀히 구분하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해서 요 윗단이 RF고 요 아랫단이 베이스 밴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뭐 수신을 했다니까 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여기에서 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배웠던 IS-95 채널 그 내용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뭐 컨볼루션 부호기, 뭐 심볼 리피티션, 또 인터리빙, 또 YC 코드 곱하고 뭐 이런 확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베이스 밴드라는 거는 베이스 밴드가 무슨 뜻이에요? 기저대역, 낮은 대역이랍니다. 여기는 저주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고주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확 떨구는 게 너무 힘들면 너무 주파수가 높고 너무 주파수가 낮으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하나 줘가지고 중간 주파수라는 거를 한 단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떨구는 거를 조금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중간 경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윗단에서 일어나는 거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였으니까 여기도 조금 배우자. 여기도 뭐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한 학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얘보다 여기가 배우기가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워요. 수학적인 수식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RF에서는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신호가 이제 멀리서 들어왔으니까 신호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미약하단 말이에요.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증폭을 시켜야 된다. 증폭. 또 신호가 이제 뭐 들어왔는데 또 잡음이 또 묻어서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잡음 같은 걸 걸러내줘. 필터링. 쏠 때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쏘기 전에 또 값을 키워가지고 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쏘는 거에 대한 뭐 방사.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RF 요 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RF는 그냥, IF는 그냥 뭐 여기 이제 중간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여튼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중간 단계의 주파수를 이렇게 설정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해준다. 뭐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베이스밴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안다 이거죠. 변목조 기능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RF하고 이제 베이스밴드는 그렇고 RF에 대한 요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뭘 하냐? 이제 주로 이제 증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증폭을 하면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증폭을 하면 골치 아픈 게 내 신호만 증폭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잡음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제 같이 파워가 커집니다. 그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증폭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쏠 때도 필요하고 받을 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쏠 때는 여튼 뭐 어쨌든 뭐 키워서 이제 저 멀리 갈 수 있게끔 키워야 돼. 뭐 이런 이제 앰프가 있다네요. 받게 되면 이제 또 신호가 약해졌으니까 그걸 증폭시켜야 돼. 증폭하는데 잡음이 묻어져 들어왔으니까 그 잡음이 조금 이제 되도록이면 걔는 증폭이 조금만 되고 내 신호만 증폭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앰프가 있어요. 로우 노이즈 앰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LNA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중계기 키트에서도 이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수신신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신호를 화끈하게 쏘기 위해서 증폭해 준다라고 돼 있고, 또 멀리서 이제 미약한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 또 이제 증폭해서 쓸만한 신호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배울 이론은 증폭을 하니까 이제 값이 커지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이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요새 막 쓰는 용어 많잖아요. 뭐 이게 뭐를 잘해가지고 뭐 좋게 됐을 때 뭐 무슨 개이득이라고 그러는 그런 용어를 막 쓰던데. 네. 그래서 이 이득이 이제 그겁니다. 입력이 얼마 들어왔는데 출력이 얼마가 됐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라는 값이 됐는데 여기가 10이라는 값이 됐다. 그러면 10배가 커진 거죠. 곱하기 10. 또 20배가 커질 수도 있고 8배가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게 증폭기예요. 증폭기를 통해서 이제 이득이 탄생하는 거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값을 보고 이득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배 이득을 봤다, 20배 봤다, 8배 봤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dB로 바꿔서도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로그 성진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로그 A 곱하기 B 이렇게 있으면 뭐 로그를 정확히 이렇게 써야 되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그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지만 더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로그 이제 뭐 10 곱하기 20 곱하기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로그를 여기다 샥 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 10이라는 값은 이제 우리가
dB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10이 이렇게 있는 거죠. 10. 뭐 이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10 로그 10. 로그 10이 1이니까 10 dB가 돼요. 그죠? 또 10 로그 20. 이렇게 해보면 로그 2에다가 이게 이제 2 곱하기 10이니까 로그 10 이렇게 갈라지고 요놈이 1이 되고 로그 2는 0.3010인데 0.3이라고 가정을 하면 1.3 해서 13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10 로그 2의 3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30 로그 2. 여기 로그 2가 0.3이니까 9. 그래서 요거 3개 더해서 32dB다. 곱하기를 하면 1600배가 되는데 dB로 바꾸면 3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B로 바꾸는 거가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큰 값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로그 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작은 값으로 떨궈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득에 대한 거는 이건데 또 출력에 대한 거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건 또 다르다. 요거는 3차 시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마치도록